낭만서점 238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허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나몽입니다. 네, 오늘은 네,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네, 그리고 알사탕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최근 백희나 작가에게 좋은 소식이 있었죠. 한국 작가 최초로요, 린드그렌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그림책 부분에 있어서는 노벨상급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하죠. 네, 이 상은 2002년에 스웨덴 정부가 이 삐삐 롱스타킹을 쓴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을 기리기 위해 만든 음, 이 세계적 권위의 아동문학상이라고 해요. 네. 이 상금도 많습니다. 네. 500만 500만 크로나. 크로나. 근데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요, 약 6억 46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게요. 네. 한국 작가로는 백희나 작가가 처음 받은 음, 거고요. 심사위원회가 백희나 작가는 소재와 표정, 제스처에 대한 놀라운 감각으로 영화 같은 그림책을 통해 네. 외로움과 결속력에 대한 이야기를 경이롭고 음, 감각적으로 풀어냈다라는 평을 하면서 네. 이 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이 심사평을 보면서요, 저는 이 영화 같은 네. 그림책이라고 했을 때 영화 같은의 의미는 뭘까라는 음, 거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진이 움직인다. 그래서 예전에 활동 사진이라는 네. 얘기를 썼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싶더라고요. 콘티를 짜고요. 네, 세트를 구성해서 그렇죠, 배경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그렇죠. 캐릭터가 뛰어놀 수 있게 음, 만든 이 구성 자체가 네, 영화적으로 이제 보인다는 건데 네, 말하자면 백희나 작가가 감독처럼 이 음, 작품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백희나 작가는 정말 받고 싶은 상이었지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아, 이건 네, 참 기적 같은 일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네. 우리에게도 참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 백희나 작가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희나 작가는요,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육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캘리포니아 예술학교에서 애니메이션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돋보이는 그림책을 만들어 간 거죠. 2005년에 구름빵으로 볼로냐 국제 아동 도서전에서 픽션 부분 올해의 작가로 선정이 됐고 그러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죠. 네, 구름빵이 백희나 작가의 첫 책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2012년과 2013년에는요. 장수탕 선녀님으로 한국출판 문화상과 창원아동 문학상을 동시에 수상을 했고 2017년 오늘 구름빵과 함께 소개해드릴 책이죠. 알사탕이 국제아동청소년 도서협의회 어너리스트에 선정이 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2019년에는 또 일본 전국학교 도서관 협회 마이니치 음, 신문사가 주관하는 24회 일본 그림책 대상 번역 부문, 그림책 부문과 독자상 부분을 동시에 네. 수상했다라는 기록도 갖고 있네요. 백희나 작가의 작품은요, 한국 외에도 일본, 또 중국, 대만, 프랑스에 소개되면서요, 해외 팬을 늘려가고 있고요. 아마 이번에 린드그렌상을 또 수상을 했기 때문에 음. 더 많은 해외 팬들, 또 국내 팬들이 관심을 갖게 되겠죠. 네, 백희나 작가가 이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음, 많은 언론에서 백희나 작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인터뷰에서 이 백희나 작가가 이 수상이 참 얼떨떨하고 실감이 안 음, 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또 동시에 구름빵 관련 소송 문제도 네. 계속 이야기를 했죠. 네, 구름빵이 처음에 계약을 맺게 됐을 때 출판사와 매절 계약을 하게 음, 됐는데 그 이후에 구름빵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또 이차 저작권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백희나 작가에게 돌아올 그런 권리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데 2심까지는 이제 패소를 하고 지금 상고에 올라간 상황이죠. 네, 이 매절 계약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음, 보통 작가들이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두 가지의 계약 종류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합니다. 네, 인쇄 계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음, 이건 책이 팔릴 때마다 네, 그 네, 책의 수익의 일부를 작가가 갖는 것을 음,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책을 이제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음, 보통은 작가들이 10%의 인쇄 계약을 해요. 네, 그러면 책 한 권 10,000원짜리 책을 판매했을 때 1,000원을 음, 작가가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매절 계약은 이렇게 책을 판매할 때마다 작가에게 수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음, 자신의 그 돈을 말하자면 출판사에게 작품을 넘기는 조건으로 네, 뭐 500만 원, 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을 그렇죠.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작가이거나 첫 그 자기의 책을 내는 작가일 때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작가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긴 배경도 있죠. 그러니까 내 책이 만약
좀 대박이 날 것 같다라고 음. 하면 아무래도 인쇄 계약을 맺는 것이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매절 계약을 맺는 것이 작가에게는 뭐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출판사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구름빵 관련해서 뭐 판매도 그렇고 2차 판권으로도 그렇고 벌어들인 이제 수익이 20억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백희나 작가는 이제 구름빵 관련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받은 액수는 2천만 원이 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거기서 생기는 갭이 크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은 작가에게 권리를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저도 그 얼마 전에 책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요즘에 그렇죠. 드는 생각은 그냥 매절 계약을 할 걸 그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홀평호아님은 영화계에도 이런 계약 또 러닝 개런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큰 영화일 경우에는 뭐 감독 또 배우는 런닝 개런티를 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그 관객 수가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런닝 개런티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영화 쪽에도 유명한 감독이나 배우는 런닝 개런티를 하게 되더라도 뭐 신인이나 알려지지 않은 감독 배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런닝 개런티를 하기는 쉽지는 않죠. 이 백혜나 작가가 지금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법 앞의 예술이라는 작품을 쓰신 이제 조채영 교수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예술 뒤에 숨겨진 저작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책을 보게 되면 13번째 챕터에 구름빵과 관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인터뷰가 꽤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조채영 교수는 대학원에서 지적재산권을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한국음악출판협회 등에서 일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학에서 저작권 관련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네. 또 공익법률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조채영 교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그 백희나 작가 구름빵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 조채영 교수님께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해요. 우선 이 2차 저작권을 포함해서요. 작가의 저작권을 출판사에게 완전히 양도를 할 수가 있나요? 예, 저작권은 원래 인격권하고 재산권으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네. 재산권의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고 음. 일반적으로 저작권 관련 사업은 대체적으로 다 양도를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양도가 불가능하거나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을 양도한다는 계약을 하셔도 사실 저작자한테는 인격권이라는 게 영원히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네네. 백희나 작가도 저작권을 양도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양도한 부분은 일부고 저작 인격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계속 갖고 계세요. 네네. 그렇다면 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사건의 경우에는 무엇이 쟁점이라고 보십니까? 법원에서는 이 계약을 작성할 때 네. 본인이 이 계약서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는 의무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네. 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면 이 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이 계약서대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출판사한테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신 것이고 백희나 작가 입장에서는 그 계약을 맺을 때와 수익이 크게 난 이 상황이 너무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결과까지 내가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몰랐으니까 그걸 네. 나에게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부당하다라고 본 것이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법원에서는 이 계약서 자체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는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계약을 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상당수 여론은 지금 백희나 작가님이 좀 억울하다. 이 계약 자체가 불공정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교수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부당성은 없는데 문제는 이것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계약을 하는지가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한쪽 일방은 이 계약의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계약을 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결과가 이렇게 한쪽에게는 너무 부당하게 나오니 이런 문제가 없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나와 있는 표준계약서를 권장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 표준계약서를 잘 보시면 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네. 그 부분을 항상 잘 체크하시고 좀 신중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여론이 혹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판사도 사람이니까 네네. 여론을 신경 쓰지 않는 건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라는 것은 정말 천재지변이거나 아니면 사기나 협박, 강박에 의해서 작성한 게 아니면 네네. 계약서를 변경하는 일은 거의 어려워요. 음. 과거 판례에 비춰봤을 때는 네. 거의 받아들여지기가 희박한 아, 그렇군요. 경우라서 네. 네, 그 계약의 해지나 폐기가 어, 지금 쉬운 상황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이 올해 초에 있었던 이상문학상 이 수상작가 저작권 문제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 사회에 저작권 이슈가 많은데요. 교수님께서 창작자들을 위해서 좀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서라는 것은 사인하는 순간 그 변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네. 점을 인정하시고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고 요즘은 저작권위원회나 뭐 그런 단체들, 뭐 사회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계약서를 이렇게 검토를 도와주거나 조언을 해주는 그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계약서 작성하실 때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네. 또 해외에서는 베스트셀러 조항이라는 것을 지금 이용하는 국가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조항이라는 것은 네. 그 백희나 작가 사건처럼 계약을 맺을 당시와 계약을 맺은 후에 벌어진 상황이 매우 다를 때, 그러니까 네. 수익에 큰 차이가 일어나거나 어떤 예상치 못한 변경이 일어났을 때는 네. 그것을 바꿔주는 그 조항을 집어넣는 나라들도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예를 들어 5년이 지나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한다는 조항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음. 뭐 판매량이 몇만 부 이상이 되면 다시 한번 수익을 조정한다던가 네네. 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국가들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시면서 좀 연대해서 음. 활동을 하시는 게 개인이 아무래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작가연대나 뭐 단체들을 통해서 이 베스트셀러 조항 등을 도입하자라는 뭐 운동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런 20개 출판사들과 같이 협상해서 네. 이렇게 계약서를 표준 계약서를 뭐 만든다던가 하는 음. 행동을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작권 관련해 가지고 유용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도 보게 되면 음. 저도 항상 이제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계약서가 오게 되면 살펴보긴 하지만 뭐 크게 제 권리를 주장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책에 나온다는 거 자체가 워낙에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좀 잘 따져보고 또 허위평론가님은 경험이 많으니까 제가 허위평론가님에게도 경험이 좀 많다고요? 네, 초청됐을 조언을 뿐인데요. 좀 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백희나 작가도 사실은 이 재판 결과가 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뭐 판결 날 거라고 기대하지 음. 않는다. 네. 다만 자기 후배 작가들이 앞으로 이러한 일들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으로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또 밝히기도 했잖아요. 네. 예, 앞으로 창작자들의 이 권리를 음. 더 보장받을 수 있게 일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 그리고 알사탕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이제 나눠보겠습니다. 두 작품의 선정이 흥미로웠던 건 구름빵은 백희나 작가의 이제 초반 가장 처음 그 작품인 거고 알사탕은 가장 최근의 작품이기 때문에 두 간격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그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변화라기보다는 자기의 세계관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은 좀 작가주의 그리고 장인이라는 인상이 강했어요. 네. 허남 평론가님은 네. 뭐 이렇게 그림책 네. 좀 평상시에 읽으시는 편인가요? 아주 자주 읽지는 않지만 음. 뭐 지금 생각나는 건 모리스 샌닥의 괴물들이 사는 나라 음.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림책이라고 하면 저는 모리스 샌닥이 대표적으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백희나 작가의 책을 볼 때도 그림책이면 뭐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보게 됐을 때 실제로 세트를 만들고 인형을 만들고 하는 과정이 혹시 그 흡사 그 팀버튼이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네.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유령 신부 음.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악몽 이런 작품 보는데 한국에도 이렇게 수작업으로 하는 작가가 계셨구나. 왜냐하면 이 웨스 앤더슨도 네. 판타스틱 미스터 폭스라는 작품을 그런 방식으로 만들었고 또 영국에는 아드만 스튜디오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작품들이 꽤 사랑을 받는데 백희나 작가의 방식도 그림책일 뿐이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네. 이 백희나 작가의 첫 책 구름빵 같은 경우는 네. 이 내용을 네.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네. 이 작품에 실려 있는 그 글들을 네. 그대로 제가 따온 건데요. 이렇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떠보니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일어나 봐. 밖에 비 와. 나는 동생을 깨워 노란 비옷을 입히고 함께 밖으로 나갔죠. 우린 한참 동안 비 오는 하늘을 쳐다봤어요. 뭔가 재미있는 일이 생길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저 멀리 나무 위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눈에 띄었어요. 우리는 그 작고 가벼운 구름이 날아가지 않도록 조심조심 안고 엄마한테 갖다 줬죠. 엄마는 곧 큰 그릇에 구름을 담아 따뜻한 우유와 물을 붓고 이스트와 소금, 설탕을 넣어 반죽을 하고 작고 동그랗게 빚은 다음 오븐에 넣었죠. 자, 이제 45분만 기다리면 맛있게 익을 거야. 그럼 아침으로 먹자꾸나. 그때였어요. 아빠가 헐레벌떡 가방과 우산을 챙겨 들고는 허둥지둥 회사로 뛰어갔죠. 비 오는 날은 길이 더 막히기 때문에 아빠는 빵이 익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45분이 지나고 부엌 가득 고소한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엄마는 살며시 오븐을 열었죠. 맛있게 익은 구름빵들이 두둥실 떠올랐어요. 우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구름빵을 먹은 우리도 두둥실 떠올랐어요. 아빠는 무척 배고프실 거야. 동생이 말했어요. 우리 아빠한테 빵을 갖다 드리자. 나는 빵 하나를 봉지에 담았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동생과 함께 힘껏 날아올랐죠. 아빠 더 읽어줘요. 왜 끝까지 안 읽어주세요? 네, 꼭 헐평화님이 지금 이 네. 구름빵 낭독해 주시는 느낌이 뭐냐면 아이가 잠들기 전에 잠 바로 안 자니까 아빠 책 읽어줘요 라고 했을 때 책 읽어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제가 잠들진 않았습니다. 빨리 끝까지 더 읽어줘요. 네, 뭐 이걸 다 읽으면 이제 또 네. 저작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정도나 읽은 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매주 낭만서점 하는데 거의 책의 3분의 2 이상을 읽은 건 처음이지 않나요? 맞아요. 네. 자, 이 구름빵, 참 구름을 가지고 상상을 하는데 이걸 네. 빵과 연관 짓는다. 네. 보통 구름하면 뭐 솜사탕, 아주 번박하기는 그렇게 네네. 상상을 합니다만 빵과 연결될 수도 있구나. 네.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름빵이라고 했을 때 구름처럼 굉장히 가벼운 빵인가? 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구름을 아이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에게 빵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또 특정 페이지에는 그 빵을 만드는 조리 과정이 상세하게 또 묘사가 되어 있잖아요. 네. 이런 상상력들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아이들만의 특유의 그런 상상력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어떤 그런 상상력. 하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도 이 따스한 느낌들을 받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것이 수작업으로 했던 작업들과 어우러지면서 훨씬 더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수작업이라고 했을 때 그 과정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구름빵 같은 경우는 백희나 작가가 직접 이 캐릭터 인형을 다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찰흙과 비슷한 그 소재를 사용해서 그걸 전부 손으로 빚고요. 그리고 세트도 직접 만듭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조명까지 연출을 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네, 예전 그 인터뷰를 보면요. 비 오는 날의 특별함을 표현하고 싶어서 완벽한 장면이 나올 때까지 수백 컷의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푸르스름한 새벽빛, 또 집안의 노란 불빛을 대비시키기 위해서 색감을 조정하고 물 그림자가 반사되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고민하고 또 이 포토샵을 사용하면 아무래도 인위적인 그 그림이 나오기 때문에 그쵸. 실제적으로 독자들에게 이 접근하기 위한 그런 방식을 끊임없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그 작업들이 이제 애니메이션 이제 작업하고도 그러니까 흡사하고 바로 그 방식이기도 한데 특히 2차원의 평면에 지금 그림이 실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체적인 느낌을 주는 게 실제로 인형을 만들고 또 세트를 만들고 조명을 세우다 보니까 보게 되면 3D라는 것의 효과가 뭐냐하면 네. 정경, 중경, 후경을 나눠가지고 합체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생기는 입체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구름빵이나 알사탕을 보게 되면 정경, 중경, 후경이 살아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깊이감도 그렇지만 또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페이지는 20페이지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작업 기간은 8개월
이나 걸렸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그림책 한 페이지를 봤을 때 바로 넘기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의 디테일들을 막 다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 책이 갖는 매력이겠죠. 네. 저도 이 그림책을 살펴보면서 깜짝 네. 놀랐던 것이 음. 일어나 봐. 밖에 비 와. 나는 음.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갔어요. 하는 이 장에서 네네. 바로 이 조명이었어요. 아 그렇죠. 이 조명의 색감이 네. 와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일 수 있지?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분명 옆에 보면 고양이 가족이잖아요. 음. 그래서 아 고양이 가족인데 이 배경 자체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촬영팀과 조명팀이 나눠져 있잖아요. 촬영이야 이제 카메라를 어디에 배치를 하느냐. 그 조명 역시 그 카메라 안에서 원하는 이미지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백희나 작가 혼자 1인으로 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자만의 세계관이 그래서 훨씬 더 잘 살아나고 있는 거고 또 페이지를 넘겨보면 음. 이 컷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컷들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음. 그 이야기의 성격에 맞게 맞춰져 있는데 가령 이 두 아이들이 비가 오는 밖으로 나갔을 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비가 내리는 건 수직적으로 내리잖아요. 그래서 예. 이 편집 같은 경우도 한 페이지의 반을 컷으로 나눠가지고 그런 수직적인 모습을 또 강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비가 이렇게 내려오는구나라는 것들을 또 몸으로 감각할 수 있는 거죠. 네. 또 아버지가 늦었군 늦었어 하면서 네. 이렇게 달려가는 장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여기에서도 그 당황한 모습을 표현하기 네. 위해서 위쪽을 굉장히 넓게 처리를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한 페이지가 넘어가게 처리를 맞아요. 했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엄마의 모습을 또 작게 이 옆에 그쵸.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치 자체가 네. 정말 영화 같구나. 그렇죠.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구름빵을 만든 다음에 이 아이들하고 구름빵 효과 때문인지 하늘 위로 둥실 날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영화에서 그런 표현을 써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볼 때는 부감샷, 예. 또 영어로 하면 뭐 버즈 아이드 뷰, 그러니까 새의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장면이 이제 그 한 장에 걸쳐서 펼쳐져 있는데 이게 카메라 웍도 그 영화 같은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이 인형들이 하늘을 나는 모습을 백희나 작가의 인터뷰를 보게 되면 철사를 연결했다고 하는데 그 인위적인 느낌이 싫어서 포토샵 작업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철사가 보이지 않게 구도를 잡았다고 하거든요. 이거가 굉장히 섬세한 작업인데 이걸 한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면서도 이 이야기가 주는 감동도 좋지만 이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예상을 하게 되면 대단하다. 예,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적인 문제야 어떻든 간에 네. 내가 이 정도로 노력을 들인 작품이 네. 최소한의 보상은 받아야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이 구름빵을 보면요, 저는 구름빵을 먹고 네. 그 구름의 속성을 이 캐릭터들이 지닌다라는 이 발상도 네. 뭐 신선하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게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네. 구름을 먹고 둥실둥실 날아가네. 그리고 그렇죠. 그 마음이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아버지에게 아빠에게까지. 이어지는 이 따뜻함이 네. 요즘 각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상에서 그림책의 존재 이유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구름빵이 참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구름빵을 함께 나누고 하늘을 몽실몽실 날아간다라는 이 상상력으로 네. 쓰여졌고 이것이 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 알사탕도 네. 또 특별한 상상력을 백희나 작가가 발휘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동동이입니다. 네. 이 동동이는 친구가 없어서 혼자서 구슬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긴 해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동동이가 동네 문방구에 가게 됩니다. 네. 거기에서 이 주인 할아버지에게서 사탕 한 봉지를 사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슬인 줄 알았는데 알사탕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 사탕은요, 보통 사탕이 아니라 네. 신기한 마법 사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각양각색의 사탕을 먹으니까 이 낯선 목소리를 듣게 되는 건데요. 동동이는 집에 있는 소파 그리고 늙은 개 구슬이 등의 이야기를 네. 듣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하향이 진한 알사탕을 먹었더니
귀가 뻥 뚫리는 느낌이었는데 어디서가 동동아 동동아라고 했는데 그게 쇼파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 소리였죠. 네. 이 동동이는요 보면 이 문방구에서 구슬인 줄 알고 집게됐는데 이거 알고 보니 이제 알사탕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알사탕이 그러니까 그 주변에 동동이 주변에 있는 뭐 사람이라든지 물건이라든지 또 강아지를 이제 형상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잔털이 난 거 같은 까칠한 사탕이 있다. 그건 바로 동동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수염이 좀 그렇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사탕을 먹게 되면 이제 아버지의 속마음이 들리게 되는 거죠. 구슬이의 그쵸. 털 색깔과 비슷한 비슷하다고. 예, 네, 그 사탕을 먹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구슬이의 목소리가 들리겠죠. 네, 구슬이가 동동아라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 거죠. 네. 네. 구슬이와 함께 산 지 8년이나 됐지만 이야기를 나눈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우린 오후 내내 함께 놀았다라고 네. 했는데 아마 강아지나 반려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이 항상 원하시는 게 얘가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생각일까 말로 했으면 좋겠는데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그걸 소설화한 작품이 이를테면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서이다. 네, 그렇죠. 같은 작품이겠죠. 그래서 이 동동이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굉장히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알사탕을 먹고 나서 구슬이하고 대화를 했으니까 또 얼마나 좋았겠어요. 허위평론가님은 이 알사탕에 나온 사탕 중에 어떤 사탕 드시고 싶으세요? 저는 그 집에 있는 책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네, 역시 또 문학평론가라고. 아니요, 제가 책을 네. 여기저기 다 좀 네. 포개놓고 네. 책이 도대체 어디에 꽂혀 있는지를 아, 찾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사탕을 먹고 음. 너 어디 있니? 좀 네. 나와봐. 굉장히 실용적인 네, 그런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싶으신 거군요. 이 분홍색 사탕도 있었잖아요. 네. 이 분홍색 사탕은 어떤 또 음. 용도가 있을까요? 사탕 안에 이제 껌이 들어가 있는 사탕이 있는데 그래서 와 껌이다라고 좋아해서 풍선을 부는데 그것이 날아가더니 다시 동동이에게로 오죠. 그랬더니 동동아 잘 지내지? 알고 봤더니 돌아가신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와, 이 상상력도 참 좋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내 주변에 존재하는 사물들, 사람들의 속마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없는 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투명한 사탕을 네. 동동이가 먹게 되죠. 투명한 사탕은 과연 용도가 뭘까라고 했는데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동동이는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말을 걸어봐야지라고 하면서 혼자 노는 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제 친구와 함께 얘기를 하는 거죠. 나랑 함께 같이 놀래? 네. 라고 하는 거.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노는 거에서도 재미를 느끼긴 하지만 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제 그런 또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네. 다른 사탕들은 다 색깔이 있었는데 이건 투명하다. 네. 투명하다라고 하는 건 결국 자신이 그 색깔을 덧입혀야 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 속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맞아요. 그 메시지가 이렇게 투명 사탕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 투명 사탕이 이제 동동이가 친구들과 맺어가는 관계 속에서 또 다양한 색깔로 또 예상할 수 없는 색깔로 또 덧칠이 되겠죠. 근데 그런 기억만 남네요. 알사탕도 그렇고 구름빵도 그렇고 이 책을 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허위평론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린 시절에 어떻게 지냈었나 이 기억을 좀 상기하니까 그래 그때는 이렇게 살았지 이렇게 놀았지라는 기억이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가지고 굉장히 좀 청량한 느낌 드네요. 그림책을 읽는 이유라는 것이 네. 분명히 우리가 겪어왔지만 지금은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는 네. 나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기 위한 네.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또 그림책이 좋은 매개가 되어주기도 하잖아요. 네. 저는 이 동심이라고 할 때 그게 아이의 마음인데 네. 이 아이의 마음을 갖고 산다는 게 실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 왜냐하면 어른의 세계에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네. 아이의 마음을 갖고 살면 실은 불편한 게 더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남한테 괜히 남을 너무 쉽게 믿었다가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불합리한 조건에 내가 뭐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진 않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냉철하고 언제나 모든 것을 좀 이성적으로만 판단해야 돼라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했을 때 갖는 장점도 있을 테지만 네네. 또 반대로 잃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리고 또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좋은 예술가들은 아이의 시선에서 보는 상상력을 유지하면서 그 세계를 꾸준히 이어가는 그런 작가들이 있잖아요. 아마 네. 그런 작가들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제 백희나 작가이겠죠. 네. 이 낭만서점에서 그림책을 뭐 많이 다루거나 하진 못했지만 네. 저는 그림책의 이 수준이라는 것, 그림책의 위상이라는 것도 좀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네. 이를테면 어른들을 위한 건 뭐 고급인 것이고 아이들을 위한 건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작품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백희나 그렇죠. 작가도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신이 그림책 작가라고 이야기하면 은근히 무시하는 경우도 네. 없지 않았다고. 맞아요. 인터뷰에서 이제 그런 밝혔습니다. 내용을 또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 알사탕과 구름빵 두 권을 얘기하면서 뭐 허위평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것이 막 유치하거나 한 느낌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럼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뭘 잊었는지 그리고 또 그 기억을 상기하면서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또 좋을지 어떻게 관계 맺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예, 성인용 또 아이용 나누는 것 자체가 네. 예, 실은 좀 어폐가 있죠. 니체도 그렇고요. 노자도 그렇고 우리가 알만한 그 뛰어난 이 사람들은요. 네. 다 아이의 마음을 강조했습니다. 아, 네. 다른 어떤 것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롭다라는 걸 설파를 했는데요. 네. 그건 윤동주 시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윤동주 시인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네. 그 시집을 남겼지만 동시도 참 많이 썼거든요. 네. 윤동주 시인의 동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네네. 상대적으로 덜 관심을 갖지만 아, 네. 윤동주라는 사람이 아이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 네. 그래서 이 윤동주 할 때 그 동자를 아이 동자를 쓰기도 하고요. 아, 동시를 쓸 그렇군요. 때는. 네. 네. 그런 식으로 변주를 해 나가면서 자신의 작품 활동을 해 나갔다는 아, 네. 것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구름빵과 알사탕 다뤄봤는데요. 네. 허나은 평론가님 어떤 한 줄 평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의 한 줄 평은요. 상상력은 구름을 타듯 재미와 메시지는 알사탕을 씹듯. 네. 타고 씹는 네. 거군요. 구름빵하고 알사탕이 있어서 연결해봤는데요. 구름을 타는 상상력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되게 황홀한 느낌 상상력이라는 맞아요. 게 있고 또 재미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알사탕을 빨고 씹게 되면 그 달면서도 이렇게 만족할 만한 느낌 들 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좀 생각하면서 지은 한 줄평입니다. 네. 적어도 알사탕을 입에 넣고 있는 순간만큼은 네. 행복하잖아요. 아, 네. 하나 지금 빨리 어서 그 방송 끝나고 먹고 싶네요. 제가 준비한 한 줄 평은 이렇습니다. 네. 창작은 작가주의로, 계약은 현실주의로. 아, 네. 오늘 알사탕 또 구름빵 얘기하면서 작품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또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 나눴죠. 네. 창작을 작가주의로 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백희나 작가가 정말 이 한 책을 위해서 엄청난 공력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누가 봐도 이건 대단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창작은 그런 작가주의 정신으로 밀고 나가되 또 계약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또 백희나 작가가 이 구름빵과 관련한 소송으로 또 마음 아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 계약이라는 것도 좀 이것은 냉철하게 현실주의의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네. 네, 낭만서점 238회에서는 한국 작가 최초로 린드그렌상을 수상한 이 백희나 작가의 구름빵과 알사탕을 다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방송 들으시고 한번 알사탕을 씹으면서 어린 시절을 좀 추억하면 어떨까 합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요. 옆에 누가 계시다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더 의미 깊겠죠? 네, 저희는 낭만서점 239회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